첫 번째는 딥러닝을 적용해보는 트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트랙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도넛 차트를 기재를 해놨는데요. 아마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 요소가 필요할 것이고 파이낸셜 도메인 날리지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 요소와 날리지가 어떠한 그 배율로 융합이 돼서 적용이 되었는지 먼저 느낌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도넛 차트를 기재를 했고요. 본 트랙은 금융 빅데이터 속에서 딥러닝을 가지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예측력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디펜던시한 트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데이터는 뭐 주가 지수나 뭐 커머디티 상품 뭐 채권도 있고요. 또 경제 데이터도 있고 아마 경제 카테고리에서 대부분 다루어지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활용이 되었고요. 한 3,200개 항목 정도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딥러닝을 적용할 때는 사실은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은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LSTM보다 또 유사한 성능을 담보하면서 조금 모델이 가벼워서 보다 많은 실험 횟수를 가질 수가 있는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이라고 하는 GRU 모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목표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 중국, 미국의 주가지수, 또 채권금리, 금, 유가, 환율 등이 되겠죠. 주요 9개 대표적인 금융자산에 대해서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1년까지 다양한 예측 기간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가 일단 들어가기 전에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본 차트는 LSTM을 가지고 하루 뒤에 주가를 예측한 차트예요. 그래서 빨간색 라인이 프리딕션 라인이고 파란색 라인이 실제 주가 라인입니다. 한 100일 정도의 기간을 플라팅을 해본 건데 어떻게 잘 맞아 보이죠? 그 그림상으로는요. 근데 이게 제가 타이틀에 실수라고 적어놓은 것은 뭔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일 거예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과거의 주가 데이터를 인풋으로 활용해서 다음날의 주가를 다이렉트로 뱉어내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를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걸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50%, 60% 이렇게 변하는 일이 없죠. 많이 변해봐야 한 3%, 5%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들은 뭐 1%나 그 미만의 어떤 보합 구간에 걸쳐 있겠죠. 이 얘기는 오늘의 주가에는 어제 주가의 95% 이상의 어떤 포션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모델 입장에서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모델은 실제값과 예측값의 오차를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모델이 생각하기에는 내일의 최적의 주가에 예측 주가에 가까운 값은 아마도 오늘의 주가의 근사한 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주가 예측 뭐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데서는 대표적인 실수들이고요. 그래서 요것들에서는 실제 그 통계적인 모델 성과는 굉장히 좋게 나오지만 실제에서는 거의 워킹하지 않는, 사용할 수 없는 모델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 시계열 데이터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작업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기본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처음에 제가 한 3,200개 항목 정도를 사용을 했다고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뭐 S&P 500 같은 경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종가라는 것들이 당연히 사용이 되죠. 근데 S&P 500에는 종가뿐만이 아니라 그날에 가장 높았던 가격인 고가라는 개념도 있고, 저가라는 그 개념도 있을 거예요. 또 고가에서 저가를 뺀 어떤 폭, 이런 이제 파생변수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죠. 이렇게 변수를 쭉 컬럼 기준으로 풀어보면 저희가 한 13,000개의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데이터의 어떤 포인트, 길이로 따져보면 영업일 기준으로 1년에 한 252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년을 저희가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보면 한 2,500개 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20년 정도를 모아보면 한 5,000개 정도 포인트가 되겠죠. 이 얘기는 보통 우리가 딥러닝을 할 때는 권고하는 것이 한 미니멈 포인트가 한 10만 개 정도를 권고를 합니다. 이 얘기는
금융 데이터 분석은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가는 구조가 되겠고, 그 데이터의 어떤 모양도 밑으로 긴 모양이 아니라 길이는 굉장히 짧은데 옆으로는 굉장히 횡으로는 굉장히 긴 데이터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차원의 저주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뭐 13,000 차원이죠. 그럼 굉장히 어떤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스파스한 광활한 공간에 5,000 개의 포인트가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최적의 값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연산하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예측값을 뱉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대기업이니까 이런 연산 비용의 문제는 자본으로 해결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예측이라는 문제는 실제 어떤 작업자, 분석가, 모델러에게 어떤 식으로 직면하게 되냐면 똑같은 데이터와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하이퍼 파라메타로 모델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릴 때마다 예측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적지 않은 차이로. 그래서 이거는 모델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전에 모델의 개선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FM적으로는 데이터 크기를 늘려보는 것을 당연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000개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5,000개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을 해서 유사한 형태의 분포를 가진 데이터를 크리에이션하는 접근법도 물론 있는데 이 자체도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변수를 줄여주는, 차원을 줄여주는 어프로치가 조금 더 현명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제가 금융시장 예측을 위한 딥러닝 테크닉 큐라는 제목으로 약간 레슨런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앞장에서 변수를 좀 줄여보자라고 했는데 이 장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변수를 줄이되 좀 잘 줄여보자는 것이겠죠. 중요 변수를 도출하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간단하게는 상관관계를 보는 선형관계 기반의 접근법도 있을 것이고 트리 기반 모델에서 제공하는 임포턴스 값들을 이용하면 비선형 기반의 어떤 스코어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금융 데이터이기 때문에 트렌드가 같은 방향으로 몇 번이나 같이 변해라고 하는 트렌드 매칭의 관점에서도 중요도를 따져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접근법별로 각각의 랭크를 내고 이거를 토털 스코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상위 몇 개를 쓰는 컨셉이 되겠죠. 이런 어프로치는 당연히 차원의 저주를 일부 해소하는 기능을 할 뿐만이 아니라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익스플레이너블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블랙박스이죠. 그래서 이런 설명력의 대안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데이터가 좀 불안정해요. 결과값이.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테크닉적으로 한번 접목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랜덤 포레스트의 아이디어를 좀 차용해 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500개 정도의 변수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럼 500개 중에서 한 480개 정도를 랜덤리하게 변수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모델 결과값을 뱉어냅니다. 이 과정을 10번을 반복하고요. 10번의 결과값을 평균 내서 최종 결과값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들어만 봐도 아, 굉장히 안정성에 기여를 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여기까지 와서야 이제 모델을 개선해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금융 다이나믹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을 광의의 범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반복되는 패턴의 매칭 작업이라고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전제는 어떤 상황에 왔을 때 그 상황에 대한 결과값이 크기의 차이는 조금 있더라도 경향이 계속적으로 같은 패턴을 보여야겠죠. 그래야지 모델이 똑똑하게 걔를 잘 학습을 할 텐데 금융 데이터를 살펴보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같은 현상일 때도 어떨 때는 주가가 오르고 어떨 때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거를 간단한 뭐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주식하고 채권은 반대로 움직인다. 뭐 이런 커먼 센스로 갖고 있는 상식이 있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롱 피어리드, 텀을 길게 했을 때는 맞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관찰하는 기간을, 시간의 지평을 분기, 한 달, 주로 이렇게 좁혀서 관찰을 해보면 채권하고 주식이 같이 오르거나 같이 떨어지는 공간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델의 학습에 방해가 되겠죠. 심지어는 이게 논리적으로 그 이론적인 근거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올라갔을 때에는 그 어떤 자본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금융시장을 떠나서 인플레이션을 오르는 그 자산에 쏠리기 때문에 채권하고 주식, 금융자산이 둘 다 같이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뭐 작년에 국내에서도 뭐 부동산 쪽에 확 올랐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런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모델링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좀 전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20년의 데이터를 모았지만 이런 다이나믹스에 좀 대응해 보기 위해서 다 쓰지 말고 최근의 데이터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일정한 주기별로 재학습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성을 할 때 트레이딩,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런 순서로 구성을 하는데 이 밸리데이션 기간도 사실은 굉장히 아까운 거죠. 다이나믹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기간을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무빙 윈도우로 일정한 주기마다 반복을 하죠. 이런 접근법은 모델의 어떤 성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접근법이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그 디노이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라인은 주가의 그냥 노멀 주가의 라인이고요. 그리고 오렌지색 라인은 디노이징된 라인이에요. 이거를 이제 통계적인 용어로는 뭐 스무딩을 한다, 평화를 한다. 뭐 제가 예전에 한창 일할 때는 그냥 뭐 데이터를 마사지 좀 해와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계열 모델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 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상관에 기반해서 트렌드를 쫓아가도록 메커니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을 부드럽게 펴주면 모델이 훨씬 더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를 이 주식을 예측을 할 때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용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텀을 굉장히 다양하게 예측을 해봤다라고 했죠. 근데 3개월 이상의 장기 예측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3개월짜리 수익률을 데일리로 붙여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로 이미 부드러운 트렌드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장기 예측을 할 때에는 이런 디노이징 작업이 사실은 뭐 뚜렷한 개선을 뭐 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단기 예측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그 단기 예측을 할 때에도 스무딩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약간 트렌드를 늦게 쫓아가는 후행성을 보이게 되고요. 또 스무딩 기간을 너무 짧게 뭐 한 2일, 3일 평균선을 계속 잇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짧게 잡으면 사실상 그냥 그 뾰족한 부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 오프의 적정점을 찾아내는 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딥러닝을 어차피 적용을 하니까 레이어를 아예 좀 딥하게 쌓아서 그냥 아예 우리 오버피팅 시켜보면 어때? 그리고 이거를 뭐 자주 돌리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 얘기 드리면 이 어프로치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아래 그림에 파란색 라인이 실제 프리딕션 라인이 되는데 거의 뭐 일직선처럼 플랫하게 보이시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은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날 때 흔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림인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같이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레이어가 필요 이상으로 깊어지면요.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모든 어떤 에셋들의 결과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피의 예측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있는 그 매저는 첫 번째 거는 실제값과 예측값과의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0.3이 넘으면 보통은 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0.67이 넘어가면 굉장히 뭐 스트롱한 상관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컬럼은 오류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루짜리 우리 수익률을 예측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약 0.67, 0.67 정도가 이제 오차가 보이게 되는 거고, 뭐 한 3개월짜리를 예측할 때는 평균적으로 한 4% 정도 오차가 나는 거고요. 또 1년짜리를 예측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한 11% 정도
예측 오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컬럼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방향에 대한 어큐러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예측 기간이 좀 길어질수록 올라가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성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결과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예측력의 수준은 어떻게 돼? 라고 반문을 한다면 그거는 참 이렇게 숙제인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그림은 딥러닝을 적용할 때 흔하게 좀 실수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위에 있는 라인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라인은 무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지표의 라인이에요. 근데 두 개를 보면은 뭔가 유사하게 움직이죠. 떨어질 때 좀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를 실제로 구해보니까 0.8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지표는 사실은 영화배우 제니퍼 로렌스의 미디어 언급 횟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그림과 차트와 이 숫자를 믿는다면 영화 개봉 등으로 제니퍼 로렌스가 뭐 미디어 언급 횟수가 증가할 때 다우존스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이유는 일시적인 기간에서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이 두 개의 지수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통계에서는 스퓨리어스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도메인에 데이터 드리븐으로 뭔가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이런 현상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딥러닝 모형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보다는 우리 투자 대가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자본시장에 AI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역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아마 좀 뭐 투자 같은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레이 달리오인데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아마 그 총 자본 규모가 15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원투를 다투는 헤지 펀드의 수장이고요. 글로벌 자산 배분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가들이 어떤 경기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올해 4월에 한 인터뷰예요. 레이 달리오는 자본시장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머신러닝만을 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실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잘 작동하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전략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나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논리를 베이스로 어떤 AI 기술의 도움을 받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데이터를 일단 AI에게 인풋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어프로치가 있겠죠. 이 두 개에 대한 어프로치의 차이는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존재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하나의 이제 근거로 레이 달리오는 최근에 어떤 코로나 사태가 뭐 사스 때도 아니고 메르스 때도 아니에요. 참고 1930년대 대공황 때하고 그 경제 메커니즘이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표본 샘플의 수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표본 샘플 수의 적음을 그 어떤 백그라운드, 금융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인과관계로서 커버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려면 인과관계에 대한 필수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표본 데이터를 충분히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이 많아서 정보의 홍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의 레버리지가 이렇게 컸던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AI를 활용을 잘해서 옳은 판단을 할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광의의 범위에서 넓게 보면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가 되겠고요. 금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기저에 있는 상태에서 테크닉이 들어가야 뭔가 올바른 결과에 근접할 수 있겠다.
또 시사점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